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골짜기에는 사시사철 짙은 안개가 머무르는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들이 마치 병풍처럼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서 해가 뜨는 시간도 늦고 해가 지는 시간도 빨라 하루의 대부분이 고요한 어둠과 푸르스름한 새벽빛으로 채워지곤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서 있어서 마을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굽어보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안쪽 산자락이 시작되는 널찍한 터에는 기와지붕이 검게 빛나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기와집의 주인은 서씨 부인이라 불리는 여인으로, 그녀는 남편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난 뒤 홀로 이 커다란 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나이가 지긋했지만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을 지니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절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김진사는 학식이 높고 성품이 대쪽 같은 선비였으나 조정의 일이 복잡하게 얽혀 10년이 넘도록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소식조차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서씨 부인은 단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하거나 기다림에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무사 귀환과 집안의 안녕을 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서씨 부인이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집을 지키는 이유는 단지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 때부터 물려받아 온 집안의 가보인 옥비녀 때문이었습니다. 이 옥비녀는 보통의 비녀와는 달리 짙은 초록빛이 감도는 영롱한 옥으로 만들어졌으며, 끝부분에는 용이 구름을 휘감고 승천하는 모양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녀가 정말로 특별한 이유는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기이한 전설 때문이었는데, 마을 노인들의 이야기로는 이 비녀가 집안을 배신하거나 사악한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끔찍한 재앙을 내린다고 전해졌습니다. 서씨 부인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밤 이 비녀를 건네받으며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혼이 담긴 물건이니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거라라는 유언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씨 부인은 비녀를 안방 깊숙한 곳에 있는 자개장 속에 넣어두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철저히 관리하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꺼내어 닦곤 했습니다. 비녀를 닦을 때면 차가운 옥의 기운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와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잡념을 씻어주는 듯했고, 그녀는 비녀를 바라보며 멀리 있는 남편과 돌아가신 시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비녀의 표면은 세월의 흔적이 무색할 만큼 매끄러웠고, 달빛을 받으면 스스로 은은한 빛을 뿜어내는 것처럼 보여서 가끔은 비녀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이 비녀가 자신과 이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다고 믿었으며, 비녀가 무사하다면 언젠가 남편이 반드시 돌아와 예전처럼 평온한 날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 서씨 부인은 안방에 앉아 바느질을 하다가 문득 창호지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바람 소리였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느껴졌고, 등잔불의 불꽃도 가늘게 흔들리며 불안한 그림자를 벽에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던 바느질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은 채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집안을 엿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등 뒤가 서늘해지는 느낌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안개가 자욱하게 낀 마당을 거닐던 서씨 부인은 대문 빗장이 평소보다 조금 헐거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늙은 머슴 박 노인을 불러 대문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물었는데, 박 노인은 분명 어젯밤 꼼꼼하게 빗장을 걸었다며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노인은 이 집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충직한 일꾼으로서 씨 부인이 시집오기 전부터 이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처리해온 믿음직한 사람이었기에
거짓말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박노인의 말을 믿었지만 간밤에 느꼈던 그 불길한 예감이 단순한 기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서씨 부인은 박노인에게 당분간 대문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고 밤에는 낯선 사람이 마을을 기웃거리지 않는지 잘 살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노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씨 부인을 바라보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 역시 최근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 주막에는 낯선 외지인들이 드나들며 이 집에 대한 소문을 캐묻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씨 부인의 집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헛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주인마님께 쓸데없는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어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은 자들이 집을 노릴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산골 마을의 밤은 점점 더 길어지고 차가워졌으며 서씨 부인의 집을 감싸는 공기도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당에 있는 감나무 잎들이 하나둘씩 붉게 물들어 떨어질 때마다 서씨 부인은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를 점검하고 김장을 위해 배추와 물을 다듬으며 잡념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다시금 찾아오는 적막감에 몸서리를 치곤 했습니다. 특히 비녀가 들어있는 자개장을 볼 때마다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는데 그것은 비녀가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씨 부인은 안방에서 오래된 서책을 읽으며 마음을 달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루 밑에서 쥐들이 요란하게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려 책을 덮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쥐들이 대낮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이 이상하여 방문을 열어보니 마당 한 구석에서 기르던 검둥개조차 꼬리를 내리고 끙끙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물들은 사람보다 먼저 기운을 감지한다고 하였기에서 씨 부인은 이것이 좋지 않은 징조임을 직감하고 박노인을 불러 집 안팎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했습니다. 박노인은 마당 구석구석을 살피고 돌아와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보고했지만 그의 표정 또한 밝지 않아서 씨 부인의 불안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고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솥에 불을 지피며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았고 불꽃이 춤추는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옛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집터가 기운이 센 곳이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면 탈이 나기 쉽다고 하셨는데 서씨 부인은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집안의 기운을 거스르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곰곰이 되짚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는 조상님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기에 이 불안감의 원인이 외부에서 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서씨 부인은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고 안방에 등잔불을 밝힌 채 자개장 앞에 앉아 옥비녀가 든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바뀌며 비녀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기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그 빛은 여느 때보다 더욱 선명하고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비녀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았는데 용이 조각된 부분에서 마치 살아있는 뱀이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이 들어 깜짝 놀라 비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비녀를 꽉 쥐었지만 손바닥에 닿은 비녀의 감촉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그녀의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비녀를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은 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그 달빛조차 오늘따라 창백하고 쓸쓸하게 느껴져 그녀는 쉽사리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남편이 떠날 때 남겨주었던 시 한 수를 읊조리며 그리움을 달랬는데 그 시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굳건히 집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그 시를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비녀와 집을 지켜내리라 다시 한번 굳게 결심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진 시간에도 서씨 부인의 방 창문에는
희미한 등불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장날이라 마을 사람들이 읍내로 나가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서씨 부인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박 노인이 장에 다녀오겠다며 길을 나선 뒤 넓은 기와집에는 서씨 부인 혼자만이 남아 고요한 정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루에 앉아 낡은 기둥을 어루만지며 이 집이 겪어온 수많은 세월을 생각했는데 기둥 곳곳에 베어있는 손때와 흠집들이 마치 조상들의 숨결처럼 느껴져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대문 쪽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오자 서씨 부인의 신경은 다시 곤두서기 시작했고 그녀는 쥐고 있던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인기척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담벼락 주위를 서성거리며 안을 엿보는 듯한 부스럭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통하는 쪽문으로 몸을 숨기고 대문 쪽을 주시했는데 담장 너머로 누군가의 머리가 살짝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침착하게 호흡을 조절하며 그자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만약 도둑이라면 박 노인이 없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했기에서 씨 부인은 집안에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부엌 한 구석에 놓여있는 무쇠 솥뚜껑을 들어 올리며 일부러 큰 소리를 내어 집안에 사람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쨍그랑하는 금소금이 마당에 울려 퍼지자 담장 너머의 인기척은 황급히 사라지는 듯했고 다시금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서씨 부인은 안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귀를 기울였으며 혹시나 그자가 다시 돌아올까봐 부직갱이를 손에 쥔 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끝에 박 노인이 장에서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자 그제야 서씨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쥐고 있던 부직갱이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장에서 사온 물건들을 마루에 내려놓으며 읍내에서 들은 흉흉한 소문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최근 인근 마을에서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낯선 뜨내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험한 일을 저지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박 노인은 서씨 부인의 안색이 창백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서씨 부인은 아까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박 노인은 대노하며 당장이라도 몽둥이를 들고 놈들을 잡으러 가겠다고 했지만 서씨 부인은 그를 말리며 지금은 섣불리 움직일 때가 아니니 집안 단속을 더 철저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날 밤 서씨 부인은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깜빡 선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꿈속의 배경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는데 그 어둠 한가운데서 옥비녀가 강렬한 녹색 빛을 뿜어내며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녀의 빛이 닿는 곳마다 검은 형체들이 고통스러워하며 물러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형체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일그러져 있어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꿈속에서도 그 비녀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동시에 비녀가 품고 있는 살기와 분노 또한 생생하게 느껴져 전율했습니다. 꿈에서 깬 서씨 부인은 식은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창밖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꿈속의 잔상이 너무나 선명하여 다시 잠들기는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비녀가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명확한 답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집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과 자신이 그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새벽닭이 울 무렵 서씨 부인은 자개장에서 비녀를 꺼내어 고운 비단 천에 감싸 품속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비녀를 장 속에만 두는 것이 불안해져서 차라리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비녀가 가슴에 닿자 차가우면서도 묵직한 느낌이 전해져 왔고 그 무게감은 서씨 부인에게 묘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닥치든 의연하게 대처하겠노라 다짐하며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날이 밝자 서씨 부인은 박 노인과 함께 집안 곳곳을 점검하며 무너진 담장은 없는지
문고리는 튼튼한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박노인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묵묵히 일하면서도 서씨 부인의 품속에서 가끔씩 새어나오는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는 서씨 부인이 평소보다 훨씬 더 비장해 보인다고 생각하며 자신 또한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어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았고 바람은 점점 더 매섭게 불어와 겨울이 코앞에 닥쳤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마을 입구에서 개들이 요란하게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찻잔을 내려놓았고 박노인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대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이내 서씨 부인의 집 대문 앞에서 멈추었고 잠시 후 굵직한 목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아무도 없느냐. 그 목소리는 낯선 듯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주어서 씨 부인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박노인에게 눈짓을 하여 대문을 열도록 지시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대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낡은 갓을 쓰고 보찜을 맨 사내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탄 눈으로 집안을 훑어보고 있었는데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 보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그 사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흐릿한 기억 하나가 떠오르자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 사내는 바로 서씨 부인의 먼 친척, 조카뻘 되는 칠성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행실이 좋지 않아 집안 어른들의 눈밖에 났던 인물로 오랫동안 소식이 끊겨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하필 지금 이 불길한 시기에 갑자기 나타난 것인지 서씨 부인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등장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칠성은 서씨 부인을 보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절을 하며 숙모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조카, 칠성이가 인사 올립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눈빛은 인사를 하는 동안에도 서씨 부인의 품속과 안방 쪽을 끈질기게 쫓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흙투성이가 된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마루 끝에 걸터앉아 넙죽 절을 올리며 서씨 부인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서씨 부인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칠성은 집안 어른들의 지갑에 손을 대거나 거짓말을 일삼아 쫓겨나다시피 했던 골칫덩어리였기에 십수년 만에 방문이 반가울리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먼 길을 걸어온 듯 지쳐 보이는 행색과 핏줄이라는 명분 때문에 차마 문전박대할 수는 없어서 씨 부인은 박노인에게 눈짓을 하여 그에게 물 한 그릇을 내어주도록 했습니다. 칠성은 벌컥벌컥 물을 들이켜고는 소매로 입을 닦으며 그간 자신이 겪은 고초와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구구절절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과장된 울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타지에서 장사를 하다가 사기를 당해 알거지가 되었으며 갈 곳이 없어 정처 없이 떠돌다가 문득 숙모님 생각이 나서 염치불고하고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개과천선하여 숙모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집안일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맹세하듯 말했지만 그 말을 하는 와중에도 그의 눈동자는 마루에 놓인 웰그릇과 기둥의 장식들을 훑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음을 알았지만 남편이 없는 빈집에 장정 하나가 있으면 그분 일을 시키기에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갈 곳 없는 친척을 내치는 것이 도리에 어긋난다는 생각에 그를 사랑채에 머물게 허락했습니다. 박노인은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헛기침을 해댔지만 주인마님의 결정이니 어쩔 수 없이 칠성을 사랑채로 안내하고 군부를 지피러 갔습니다. 칠성이 집에 들어온 다음 날부터 고요하던 서씨 부인의 집은 묘하게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칠성이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며 요란을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씨 부인이 문을 열고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 달려가 문안 인사를 올리고 박노인이 할 일을 자신이 먼저 가로채서 하며 과도한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자신이 이 집의 새로운 기둥이라도 된 양 행세했고
그 모습이 어찌나 능청스러운지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서씨 부인이 든든한 양자를 들였다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서씨 부인은 그런 칠성의 행동이 부담스럽고 거북하게만 느껴졌으며 오히려 그가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칠성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는 틈만 나면 부엌이나 곳간 주변을 기웃거리며 집안 살림 규모를 파악하려 들었습니다. 서씨 부인이 안방에 있을 때면 굳이 문 앞에서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냈고 숙모님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하고 물으며 방 안을 슬쩍 엿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그때마다 단호하게 필요 없다고 대답하며 문을 닫아 걸었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칠성의 발소리가 멀어지지 않고 한참 동안 머물러 있다는 것을 느낄 때면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감춰둔 옥비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자가 노리는 것이 단순한 잠자리와 밥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낮에는 집안일을 돕는 척하다가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주막 주인에게 외상술을 부탁하며 우리 숙모님이 알면 섭섭해하실 테니 장부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고 술이 몇 순배 돌고 취기가 오르면 서씨 부인네 재산 이야기를 꺼내며 허풍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 집 기와장 하나만 팔아도 너희들 1년 농사 지은 것보다 많다느니 집안 깊숙한 곳에 임금님도 탐낼 만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느니 하며 떠벌렸고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을에는 삽시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서씨 부인의 집에 금송아지가 숨겨져 있다거나 서씨 부인이 남편 몰래 엄청난 재물을 모아두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개중에는 칠성이 서씨 부인의 양자가 되어 그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는데 이는 칠성이 은연중에 흘린 말들이 와전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씨 부인을 만나면 예전과 달리 묘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조카분이 아주 효자더군요 라고 비꼬듯 말하거나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봅니다라며 은근히 탐색하는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그런 시선들이 불쾌했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미소로 넘기며 더욱더 집안 단속에 신경을 썼습니다. 박노인은 마을에 도는 흉흉한 소문을 듣고 분기탱천하여 칠성을 찾아가 따졌지만 칠성은 오히려 박노인을 비웃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내가 우리 집안 자랑을 좀 한 게 뭐가 잘못이란 말이냐 하며 칠성은 박노인의 가슴을 밀쳤고 내 놈은 그저 머슴일 뿐이니 주인집 일에 참견하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라라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박노인은 힘으로 칠성을 당해낼 수 없어 분을 사기며 물러섰지만 이대로 두었다가는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씨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다짐하며 칠성의 행동 하나하나를 더욱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나와 앉아 달을 보고 있었는데 사랑채 쪽에서 그림자 하나가 슬금슬금 기어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잠든 줄 알고 발소리를 죽여 안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살캐시처럼 음흉해 보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숨죽여 그를 지켜보았는데 칠성은 안방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겨 보기도 하고 창호지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잠겨있는 문이 열리지 않자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입맛을 다시며 돌아섰는데 그 순간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조바심이 가득 차 있어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 악귀의 형상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씨 부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칠성을 대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차갑고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칠성에게 요즘 밤마다 쥐새끼가 설치는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잠을 설쳤다며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칠성은 뜨끔한 듯 숟가락을 멈칫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하며 산골이라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제가 오늘 밤에는 몽둥이를 들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그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치가 떨렸지만 아직은 그를 몰아낼 명분이 확실치 않아 속으로 사귀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박노인이 조용히 서 씨 부인을 찾아와 마당 구석으로 그녀를 이끌었는데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심각했습니다. 박노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낮은 목소리로 서씨 부인에게 간곡히 조언을 올렸습니다. 마님, 제가 주제넘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하오나 저 칠성이라는 자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웃음이 해픈 자는 반드시 속을 감추고 있는 법이며 그의 눈빛은 주인을 무는 개의 눈빛과 닮아 있습니다. 박노인은 자신이 마을에서 들은 소문과 어젯밤 목격한 칠성의 기이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고해 바쳤습니다. 박노인은 이어 말하기를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미 집안에 들였으니 내보내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오나 그가 노리는 것은 분명 이 집안의 재물, 특히 마님께서 목숨처럼 아끼시는 그 물건일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박노인이 옥비녀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잠시 놀랐으나 그가 수십 년간 이 집을 지켜온 충복임을 상기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노인은 제가 밤낮으로 감시하겠으나 마님께서도 부디 밤에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그 물건을 절대로 그자의 눈에 띄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박노인의 충정 어린 조언에 깊이 감사하며 자신의 옷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품속에 있는 비녀가 박노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박노인에게 자네 말이 맞네. 내 그자를 지켜보고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네. 허나 섣불리 쫓아냈다가는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 그가 스스로 제 발로 나가게 만들거나 명백한 증거를 잡아야 하네.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칠성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들 사이에는 비장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은 더욱 어두워지고 바람은 거세져 마당에 있는 빗자루가 날아갈 정도로 사나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칠성은 날씨를 핑계로 일찌감치 일손을 놓고 사랑채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그는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만의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주막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서씨 부인이 안방 자개장 속에 무언가 대단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늙은이가 죽기 전에 내가 챙겨야지. 남편도 없는 빈집에서 썩히기에는 너무 아깝잖아. 라고 중얼거리며 낄낄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옥비녀를 팔아 큰돈을 챙기고 화려하게 사는 상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질녘 서씨 부인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칠성이 부르는 소리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칠성은 서씨 부인에게 다가와 숙모님 날씨도 도는데 오늘 저녁에는 제가 읍내에서 사온 귀한 술을 한 잔 올리고 싶습니다. 라며 술병을 내밀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지만 칠성이 끈질기게 권하는 바람에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칠성이 술에 무엇을 탔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어 고맙지만 몸이 좋지 않아 술은 사양하겠네. 자네나 들게나 하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칠성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실망과 분노의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바꾸고 아쉽습니다. 그럼 저 혼자라도 마셔야지요. 라며 물러났습니다. 서씨 부인은 칠성의 행동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오늘 밤이 고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박노인에게 오늘 밤은 사랑채 쪽을 주시하지 말고 오히려 안채 뒤편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칠성이 정문이 아닌 뒷문이나 담장을 통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몽둥이를 챙겨들고 안채 뒤편 대나무 숲에 몸을 숨겼고 서씨 부인은 안방의 불을 평소보다 일찍 끄고 자는 척하며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소리가 문풍지를 때리는 소리와 함께 긴장감이 감도는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예상대로 사각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채 쪽이 아니라 부엌 쪽 쪽문을 통해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이불 속에 베개를 넣어 사람이 자는 것처럼 위장해 두고 자신은 병풍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방문 창호지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니 얇은 칼날 같은 것이 문틈 사이로 들어와 빗장을 조심스럽게 밀어내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그 장면을 응시했는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크게 일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칠성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어들고 살금살금 들어와
이불 쪽으로 다가갔는데 그의 손에는 흉기는 없었으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확 들추려다가 멈칫하고는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숙모님 주무십니까 하고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자 그는 안심한 듯 자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씨 부인은 병풍 뒤에서 칠성이 자개장 문을 여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그의 손이 비녀 상자가 있던 자리를 더듬는 순간 그녀는 품속에 있는 비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칠성은 빈 상자를 발견하고 당황한 듯 어디 갔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서랍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옷가지들을 마구 꺼내 던지며 난동을 부리듯 방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의 탐욕은 이제 이성을 잃게 만들어 자는 사람이 깰까봐 조심하는 기색조차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병풍 뒤에서 나오려 했으나 그때 갑자기 밖에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번개빛에 비친 칠성의 얼굴은 공포에 질린 듯 하면서도 광기에 사로잡힌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천둥 소리에 놀란 칠성은 엉덩방아를 또 쓰며 주저앉았고 그 소리에 박노인이 누구냐 하고 소리치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은 당황하여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양이가 들어온 것 같아서 잡으러 왔다가 하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박노인이 문을 열고 들이닥치자 칠성은 쥐구멍이라도 찾는 듯 허둥대며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박노인은 도망치는 칠성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찾고 서씨 부인은 병풍 뒤에서 나와 어지럽혀진 방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칠성의 본색은 완전히 드러났고 더 이상 숨길 것도 피할 곳도 없는 정면 승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말로 타일러서 될 일이 아니다. 조상님의 비녀가 그리고 이 집안의 기운이 저 페류나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녀는 품속의 비녀를 꺼내어 보았는데 비녀는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분노한 용의 눈동자처럼 붉게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비녀를 다시 가슴에 품으며 내일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 일을 매듭지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비녀의 저주는 이미 시작되었고 칠성에게 닥칠 끔찍한 악몽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칠성은 제 방으로 도망쳐 와이불을 뒤집었었지만 공포와 욕심이 뒤섞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면 자꾸만 서씨 부인의 방에서 보았던 번뜩이는 무언가가 떠올라 괴로워했습니다. 그것은 비녀의 잔상 같기도 하고 자신을 노려보는 누군가의 눈빛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내일은 기필코 찾아내리라. 늙은이가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분명해라고 되뇌며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잠이 들자마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생 겪어보지 못한 기이하고 고통스러운 꿈이었습니다. 꿈속 세상은 온통 붉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어디선가 날카로운 금소금이 들려오며 그의 귓가를 찢을 듯 파고들었습니다. 칠성이 잠에 빠져든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눈앞에는 기괴한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안개가 자욱한 숲속이었는데 나무들은 모두 말라 비틀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하늘을 향해 비명을 지르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질척거리는 진흙탕이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언가 끈적한 것이 발목을 잡아끄는 느낌이 들어 칠성은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안개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는데 어디선가 배신자 하는 쉰 목소리가 들려와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듯하기도 하고 귓가에 대고 바로 속삭이는 듯하기도 하여 소름이 끼쳤습니다. 칠성은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집채만한 크기의 초록색 옥비녀였습니다. 비녀의 끝부분에 조각된 용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었고 용의 눈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와 칠성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용은 입을 벌려 칠성을 향해 포효했는데 그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고 웅장하여 칠성의 고막을 터뜨릴 듯 했습니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사살려주세요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비녀는 서서히 칠성을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뾰족한 비녀 끝이 칠성의 이마를 정조준하고 있었고 점점 가까워질수록 칠성은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송곳이 뇌를 파고드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칠성은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뒹굴며 고통스러워했지만 비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비녀가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용이 칠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자여 내 죄를 알렸다. 그 목소리는 서씨 부인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돌아가신 칠성의 아버지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마음속으로 절규했지만 비녀는 자비 없이 그의 미간을 꿰뚫으려 했습니다. 으악. 칠성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헐떡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고 닭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꿈이었지만 꿈 같지 않은 생생한 고통이 머릿속에 남아있어 칠성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만져보았는데 땀에 젖은 이마는 차가웠지만 마치 불에 데인 듯 화끈거리는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 칠성은 비틀거리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몰골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은 초탄이 검게 패여 있었고 안색은 흑빛이 되어 마치 병자처럼 보였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박노인은 칠성의 흉한 몰골을 보고 흠칫 놀랐지만 이내 고소하다는 듯 혀를 차며 어젯밤에 도둑고양이라도 잡으러 다니셨소. 꼴이 말이 아니구려라고 비꼬았습니다. 칠성은 박노인을 노려보려 했지만 눈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저 힘없이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윙윙거리는 이명소리가 들려왔고 비녀의 환영이 눈앞에 아른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아침상을 차려놓고 칠성을 불렀습니다. 칠성은 밥상머리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짐짓 모른 척하며 어디 편찮은 데라도 있느냐, 안색이 아주 안 좋구나 하고 물었습니다. 칠성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아닙니다. 잠을 좀 설쳤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숟가락을 쥔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속이 좋지 않아 좀 쉬어야겠습니다 라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서씨 부인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품속의 비녀를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비녀는 따뜻한 온기를 내뿜으며 서씨 부인에게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낮 동안 칠성은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워있어도 꿈속의 공포가 되살아나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깨어있어도 두통이 가시지 않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악몽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설마 그 비녀의 귀신이라도 붙은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신경을 써서 헛것을 본 게야. 그는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서씨 부인의 집안에 흐르는 묘한 기운과 옥비녀에 얽힌 전설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만 넘기면 된다. 오늘 밤에 기필코 비녀를 훔쳐서 도망칠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억지로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는 헛것을 보기 시작했는데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검은 그림자를 보고 저리가 오지마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허공에 대고 손짓을 하며 무언가를 쫓아내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방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혀를 차며 서씨 부인에게 보고했습니다. 마님, 저놈이 미쳐가나 봅니다. 혼자서 중얼거리고 난리를 치는 꼴이 귀신 들린 게 틀림없습니다. 서씨 부인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죄 지은 자의 마음이 지옥이니라.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계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칠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패탄 눈으로 서씨 부인을 찾아가 숙모님, 제발 비녀 좀 보여주십시오. 한 번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고 애원하듯 매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으며 태도는 반쯤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비녀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우리 집에 그런 건 없다라고 딱 잡아떼었습니다. 칠성은 거짓말 마세요. 제가 다 봤습니다. 어젯밤에도 그 빛을 봤단 말입니다. 라고 소리치며 서씨 부인에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몽둥이를 들고 앞을 막아서며 이놈 어디서 행패냐 마님께 손끝 하나라도 댔다간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칠성은 박노인의 기세에 눌려 주춤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녀만 주면 나갈 거야. 비녀 내놔. 내 머리가 깨질 것 같단 말이야. 그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고 그 모습은 마치 악귀에 씌인 사람처럼 끔찍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더 이상 그를 집에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박노인에게 사람들을 불러오게 이자가 미쳐서 날뛰니 마을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야겠네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노인이 마을로 달려가고 서씨 부인은 칠성과 대치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칠성은 사람들을 부른다고. 하, 잘됐군. 내가 다 까발려주지. 당신이 보물을 숨겨놓고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는 걸 동네방네 소문낼 거야. 라며 협박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보거라.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알고 있다. 내 죄가 덮어질 것 같으냐? 라고 일갈했습니다. 서씨 부인의 당당한 태도의 칠성은 잠시 기가 죽는 듯 했으나 곧 다시 광기를 드러내며 집안의 물건들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장독대를 엎고 마루에 놓인 화분을 깨뜨리며 난동을 부리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폐악질 그 자체였습니다. 잠시 후 박노인이 마을 이장님과 건장한 청년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촌장님은 난장판이 된 마당골을 보고 혀를 차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인가. 자네 정신 차리게 하고 칠성을 꾸짖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달려들어 칠성을 제압하려 했지만 칠성은 괴력을 발휘하며 저항했습니다. 놓아라. 이것들이 다 한패야. 저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는 발버둥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결국 청년들의 힘에 눌려 바닥에 결박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씨 부인의 집 마당으로 모여들었고 평화롭던 산골 마을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장님은 칠성에게 자네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먼 친척이라 하여 받아주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가 하며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칠성은 억울하다는 듯이 아닙니다. 저 여자가 마녀입니다. 밤마다 이상한 주문을 외우고 저주를 걸어 제 머리를 깨지게 만들었습니다. 저 여자가 숨겨둔 비녀가 사람을 잡습니다. 라고 횡설수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말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녀 저주. 무슨 소리야. 원래 저 집안에 신기한 물건이 있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칠성이가 미쳐서 헛소리하는 거겠지. 사람들의 반응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앞으로 나서며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마을분들, 밤늦게 소란을 피워 송구합니다. 이 아이가 객지 생활에 지쳐 마음의 병을 얻은 모양입니다. 제가 잘 보살피려 했으나 제 부덕의 소치로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기품 있는 목소리는 흥분한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여전히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저 품속에 비녀가 있어. 저걸 뺏어야 해. 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의 눈은 서씨 부인의 가슴팍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까지 물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씨 부인을 바라보며 부인 저자가 저렇게까지 말하니 혹시 해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비녀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이내 결심을 굳힌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12곡직을 가려주십시오. 서씨 부인은 품속에서 고이 감싸둔 옥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단, 천을 풀어 헤치자 달빛을 받은 옥비녀가 영롱한 초록빛을 뿜어내며 드러났습니다. 비녀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비녀는 처음 보네. 빛이 나는 것 같아. 사람들은 비녀의 신비로운 자태에 홀린 듯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칠성만은 달랐습니다. 비녀를 보는 순간 그는 의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녀가 아름다운 보석이 아니라 꿈속에서 보았던 불을 뿜는 용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용은 다시 한번 그를 향해 입을 벌리고 포효했고 칠성은 고막이 찢어질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치워. 저거 치워. 내 머리가 깨진다. 으아하. 칠성은 결박된 채로 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몽둥이로 매질을 당하는 것처럼 괴로워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비녀를 높이 들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비녀는 우리 가문의 혼이 담긴 물건입니다. 사악한 마음을 품은 자가 보면 재앙이 닥친다는 전설이 있지요. 칠성아, 네가 진정 떳떳하다면 이 비녀를 똑바로 쳐다보아라. 칠성은 실눈을 뜨고 비녀를 보려 했지만 눈을 뜨자마자 다시금 밀려오는 극심한 두통과 공포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훔치려 했습니다. 돈 욕심에 눈이 멀어 그랬습니다. 제발 저것 좀 치워주세요. 라고 울부짖으며 자백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너무나 다급하고 처절하여 그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칠성의 본 모습을 깨닫고 혀를 찼습니다. 저런 천하의 몹쓸 놈 같으니라고.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천벌을 받을 놈.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서씨 부인은 비녀를 다시 비단 천으로 감싸 품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칠성의 비명 소리가 잦아들었고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탈진한 듯 늘어졌습니다. 서씨 부인은 이장님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죄를 자복했으니 이제 마을의 법도에 따라 처결해 주십시오. 다만 핏줄인 점을 감안하여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시고 마을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의 자비로운 처사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님은 칠성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부인의 넓은 아량 덕분에 목숨을 건진 줄 알아라. 당장 짐을 싸서 이 마을을 떠나거라.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 청년들은 칠성의 결박을 풀어주었고 칠성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짐을 챙기러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짐을 싸면서도 계속해서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했고 서씨 부인이 있는 안채 쪽은 쳐다보지도 못한 채 도망치듯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칠성이 마을 어귀의 어둠 속으로 쫓기듯 사라지고 난 뒤에도 서씨 부인의 집 마당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과 묘한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서 있던 마을 청년들은 칠성이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며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졌던 기이한 일을 되새기느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순한 미치광이의 난동이 아니라 죄지은 자가 겪는 생생한 천벌의 현장이었기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횃불이 일렁이자 사람들은 그제야 퍼뜩 정신을 차린 듯 몸을 떨었고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은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고는 굳어있는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나섰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네. 흉한 놈은 떠나갔고 집안의 애군도 함께 물러갔을 것이야. 다들 너무 놀라지들 말게. 이장님의 굵직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긴장을 풀고 하나둘씩 굳어있던 어깨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그제야 품속에 비녀를 갈무리하고 온 매무새를 단정히 한 뒤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서씨 부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늦은 밤 제 집안의 부끄러운 일로 여러분을 놀라게 해드려 송구할 따름입니다. 허나 여러분 덕분에 큰 화를 면하고 집안을 지킬 수 있었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씨 부인의 겸손한 태도에 오히려 자신들이 미안해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동안 칠성의 헛소문에 휘둘려서 씨 부인을 의심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았던 것이 부끄러워져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아이고 부인, 우리가 칠성의 꼬임에 넘어가 잠시나마 부인을 오해했으니 우리야말로 면목이 없습니다라며 사과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갈대와 같아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법이지요. 칠성이 워낙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려 들었으니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서씨 부인의 너그러운 말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앙금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씨 부인의 인품에 다시금 감복하며 그녀야말로 이 마을의 어른으로 대접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분위기는 어느새 험악했던 심판의 장에서 따뜻한 화합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부서진 화분 조각과 칠성이 난동을 부리며 어지럽힌 마당을 정리하려고 빗자루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마을 청년들이 어르신, 이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리 주세요. 하며 우르르 달려들어 빗자루를 뺏어 들고 마당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힘 좋은 장정들은 칠성이 엎어놓은 무거운 장독을 번쩍 들어 다시 제자리에 옮겨 놓았고 아낙네들은 흩어진 집기들을 주워 담으며 서씨 부인의 살림을 도왔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제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은 마치 마을 잔치를 준비하는 풍경처럼 정겨워 보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대로 사람들을 돌려보내기에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고 다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느라 허기가 질 것이 분명했기에 그녀는 박노인을 불러 사랑채 아궁이에 불을 떼고 곳간에서 국수와 멸치를 좀 꺼내오게. 늦은 밤이지만 따뜻한 국수라도 한 그릇씩 대접해야 내 마음이 편하겠네 라고 일렀습니다. 박노인은 주인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고 환하게 웃으며 예 마님, 안 그래도 출출하던 참인데 아주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얼른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부지런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자 차갑게 식어있던 집안에 다시금 훈훈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부엌으로 들어가 멸치 국물을 진하게 우려내고 하얀 소면을 삶아내며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을 아낙네 몇몇도 부엌으로 따라 들어와 부인 혼자서는 힘드실 테니 저희가 거들겠습니다 하며 김치를 썰고 양념장을 만들며 일손을 보탰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와 솥단지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어우러져 조금 전까지의 살벌했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나가자 마당을 정리하던 사람들의 코끝을 자극하며 군침을 돌게 했습니다. 서씨 부인과 아낙네들은 갓 삶아낸 국수를 대접에 넉넉히 담고 그 위에 볶은 호박과 지단 그리고 잘 익은 김치를 얹어 마루로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수 그릇들이 줄지어 놓이자 사람들은 마루와 멍석 위에 옹기종기 둘러앉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변변치 않지만 놀란 속을 좀 달래고 가시지요. 뜨거우니 천천히 드십시오라며 사람들에게 국수를 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잘 먹겠습니다. 라고 힘차게 대답하고는 국수를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뜨끈하고 시원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쌀쌀한 가을밤 밖에서 떨다가 들어와 먹는 국수 맛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 국물이 아주 시원하네.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 하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칠성의 일로 놀라고 지쳤던 마음들이 따뜻한 음식 앞에서 위로받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금 혈색이 돌고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국수를 먹으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이 국물 그릇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그 비녀 말일세 정말 신기하지 않은가. 칠성이가 꼼짝도 못하고 나뒹구는 걸 보니 정말 영물이긴 영물인가 보네. 옆에 있던 청년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칠성이가 연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 식은땀이며 핏발선 눈을 보니 가짜가 아니더라고요. 죄 지은 놈 눈에만 보인다는 게 진짜였습니다. 사람들은 옥비녀의 영험함에 대해 혀를 내두르면서도 이제는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물처럼 느껴진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장님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점잖게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이보게들, 이 일은 우리 마을에서만 알고 밖으로는 새나가지 않게 조심해야 하네. 소문이 잘못 퍼지면 또 다른 탐욕스러운 자들이 몰려올 수도 있어. 서씨 부인의 덕망과 비녀의 영험함은 우리끼리만 알고 이 집을 우리가 지켜주어야 하네. 마을 사람들은 이장님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요 그렇고 말고요. 우리 마을의 보물이니 우리가 지켜야지요. 사람들은 서씨 부인의 집을
자신들의 집처럼 아끼고 보호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씨 부인은 마루 끝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완전히 물러간 하늘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지붕의 기와를 은은하게 적시고 마당의 감나무 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평화로운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씨 부인은 지난 며칠간 자신을 괴롭혔던 불안과 공포가 말끔히 씻겨내려간 것을 느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벅찬 감동을 억눌렀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조상님의 음덕과 남편의 보살핌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올렸습니다. 박노인은 사람들이 다 먹고 난 그릇들을 치우며 연신 싱글벙글했습니다. 그는 칠성이 쫓겨난 것이 누구보다 기뻤고 주인마님이 다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국수 좀 더 드시게, 솥에 아직 많이 남았네 하며 인심을 썼고 사람들은 박노인의 등을 두드리며 영감님, 그동안 칠성놈 때문에 맘고생 많았수. 이제 두 다리 뻗고 주무시구려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박노인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정담은 밤이 깊도록 이어졌고 서씨 부인의 집 마당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배도 부르고 마음도 따뜻해진 그들은 서씨 부인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부인 국수 잘 먹었습니다. 내일날 밝으면 저희가 다시 와서 담장 손보는 걸 도와드리지요.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 소리치세요. 저희가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서씨 부인은 대문까지 따라 나가 배웅하며 조심히들 가십시오. 오늘 일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횃불을 들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마을길을 따라 길게 이어졌고 그 불빛은 마치 반딧불이처럼 밤길을 수놓았습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모두 돌아가고 난 뒤 박노인은 대문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철컥하고 빗장 걸리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경쾌하고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박노인은 대문을 한번 쓰다듬으며 이제야 집이 제 주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마님하고 말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박노인을 바라보며 자네 덕분이네. 자네가 없었으면 내 어찌 이 일을 감당했겠나. 들어가서 푹 쉬게나 하고 치하했습니다. 박노인은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끼며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자신의 거처인 행랑채로 물러갔습니다. 서씨 부인은 안방으로 돌아와 등잔불 심지를 돋우고 자개장 앞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며칠 전에 적막하고 무거운 고요함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뒤에 찾아오는 안락하고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품속에서 옥비녀를 꺼내어 비단 천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비녀는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날카롭거나 사납지 않고 마치 봄 햇살처럼 따스하고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서씨 부인은 깨끗한 융으로 비녀를 닦으며 비녀 끝에 조각된 용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칠성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용이 서씨 부인에게는 더없이 든든한 수호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비녀에게 말을 걸듯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네가 우리 집안을 지켜주었구나. 이제 편히 쉬거라. 비녀는 서씨 부인의 손길에 화답하듯 미세하게 반짝였고 서씨 부인은 비녀를 다시 자개장 깊은 곳,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자리에 넣어두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멀리서 들려오던 개 짖는 소리도 멈추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이제야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자리에 눕기 전 문을 열고 마당을 한번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정갈하게 정돈된 마당과 굳게 닫힌 대문, 그리고 묵묵히 서 있는 장독대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차가우면서도 상쾌한 밤 공기를 폐부 깊숙이 채웠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온기가 섞여 있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다시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지난 며칠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느라 지칠 대로 지친 몸이었지만 정신만은 맑고 개운했습니다. 그녀는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밀려오는 노곤함을 느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의 근육이 나른하게 이완되었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악몽을 꿀 일도, 밤새 문 밖을 경계할 일도 없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등잔불을 끄자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창호지 문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어 무섭지 않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밤은 왠지 꿈속에서 남편을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들려줄 이야기가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며 서씨 부인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점차 고르고 깊어졌고 서씨 부인은 꿈도 없는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떠돌던 불안한 기운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래된 기와집은 다시금 주인의 든든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댕그랑댕그랑 맑은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서씨 부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랑채의 박노인도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들었고 마당의 검둥개도 꼬리를 말고 편안하게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배신자가 떠나간 자리에 다시 찾아온 평화는 이 산골 마을의 밤을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마을을 떠나고 며칠이 지나자 서씨 부인의 집을 감싸고 있던 무거운 공기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맑고 투명한 가을 햇살만이 가득 들이닥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서씨 부인은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신선한 공기를 마셨는데 코끝에 스치는 바람 내음이 예전과는 달리 상쾌하고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당의 흙냄새와 뒷산에서 불어오는 솔향기가 어우러져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주었고 처마 밑에 참새들도 짹짹거리며 아침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마루 끝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았는데 안개가 거친 산봉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고 웅장하게 보여 마치 집안의 앞날이 탄탄대로임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칠성이 머물렀던 사랑채를 대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쁜 기운은 흔적조차 남기지 말고 싹 쓸어버려야지라고 혼잣말을 하며 방 안의 모든 문을 열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칠성이 쓰던 이불과 요는 냇가에 가서 팍팍 빨아 햇볕이 잘 드는 빨랫줄에 널었고 방바닥은 쑥을 태운 물로 깨끗이 닦아내어 묵은 때와 잡귀의 기운을 씻어냈습니다. 박노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의 표정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사람처럼 개운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그는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피비피비 애구나 물러가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그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져 집안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장독대로 가서 정화수 그릇을 새로 닦고 깨끗한 물을 채웠습니다. 지난밤의 소란 속에서도 깨지지 않고 온전하게 자리를 지킨 장독들이 대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정화수를 올리고 두 손을 모아 조상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조상님 못난 자손이 집안을 시끄럽게 하였으나 조상님의 보살핌으로 무사히 넘겼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정숙하고 단단하게 집을 지키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간절하면서도 평온했고 물그릇에 비친 파란 하늘이 그녀의 맑은 마음을 대변해주는 듯 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서씨 부인의 얼굴에는 은은한 광채가 돌았고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오전 나절이 되자 마을 아낙네들이 하나둘씩 서씨 부인의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들은 손에 갓 쪄낸 떡이나 산에서 딴 밤감 같은 것들을 들고 와서 조심스럽게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부인 지난번에 국수 대접을 너무 잘 받아서 저희가 빈손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맛이나 좀 보셔요. 아낙네들은 칠성일에 대해 구구절절 묻지 않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눈빛과 행동에서 서씨 부인을 향한 미안함과 위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그들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워 일일이 손을 잡아주며 이리 귀한 것을 가져오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지요. 라고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사랑방이 깨끗해지자 서씨 부인은 그곳을 다시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정돈했습니다. 그녀는 창호지를 새로 바르고 벽에는 남편이 썼던 붓글씨 족자를 걸어 품격을 더했습니다. 묵향기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사랑방은 이제 칠성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다시금 선비의 집다운 정갈함과 기품을 되찾았습니다. 박노인은 아궁이에 군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데웠고 연기가 굴뚝을 타고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집이 완전히 평화를 되찾았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연기를 보며 저 집은 이제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더 단단해졌을 거야 라고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을 지나 초겨울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잎이 모두 떨어지고 붉은 홍시 몇 개만이 까치밥으로 남아서 파란 하늘에 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졌지만 서씨 부인은 그 차가운 바람조차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겨울을 준비하며 집안을 단속하는 일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창호지 문틈을 문풍지로 꼼꼼하게 막고 소미불을 꺼내어 햇볕에 말리며 다가올 추위를 대비했습니다. 소미불을 두드리는 방망이 소리가 팡팡하고 경쾌하게 울려 퍼질 때마다 집안의 온기도 차곡차곡 쌓여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씨 부인은 박노인과 함께 텃밭에 심어두었던 무와 배추를 거두어들였습니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한 무는 알이 꽉 차고 단단하여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무청을 엮어 처마 밑에 매달아 시래기를 만들었고 무는 땅에 구덩이를 파고 묻어 겨울 내내 꺼내 먹을 수 있도록 저장했습니다. 박노인은 올해 무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이 무로국을 끓이면 국물 맛이 기가 막힐 겁니다라며 허허 웃었습니다. 서씨 부인도 자네가 땀 흘려 가꾼 덕분일세. 올겨울은 먹을거리 걱정 없이 든든하겠네 라고 화답하며 흙 묻은 손을 털었습니다. 해가 일찍 떨어지는 겨울밤이 찾아오자 서씨 부인은 안방 아랫목에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헌옷을 기워짓고 박노인에게 줄 따뜻한 누비조끼도 한 벌 장만할 생각이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통과하는 사각거리는 소리와 가위질 소리만이 방 안의 정적을 채웠지만 그 소리는 외로움이 아닌 평화로움의 소리였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이는 서씨. 부인의 모습은 마치 수행을 하는 사람처럼 진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며 지난날의 소란스러웠던 기억들을 마음속에서 하나씩 지워나갔고 그 자리에 평온과 감사의 마음을 채워 넣었습니다. 며칠 뒤 첫눈이 내렸습니다. 밤새 소리 없이 내린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고 서씨 부인의 기와집도 하얀 눈 이불을 덮고 포근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연 서씨. 부인은 눈부신 설경에 감탄하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장독대 위에 소복이 쌓인 눈은 마치 하얀 고깔모자처럼 보였고 나뭇가지마다 피어난 눈꽃은 수정처럼 반짝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시끄러움이 눈 속에 파묻혀 사라진 듯 마을은 신비로운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뜰에 내려서서 뽀드득거리는 눈을 밟으며 이 순백의 세상처럼 자신의 마음도 집안의 앞날도 깨끗하게 빛나기를 소망했습니다. 눈이 내린 날 저녁, 서씨 부인은 팥죽을 쑤기로 했습니다. 동지 팥죽은 애군을 물리치고 집안의 평안을 비는 의미가 있었기에 칠성의 일로 놀랐던 집안 기운을 완전히 다스리기에는 안성맞춤인 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팥을 삶아 체에 거르고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새알심을 동글동글하게 빚었습니다. 부엌 가마솥에서는 팥죽이 폭폭 소리를 내며 끓어오르고 있었고 구수하고 달콤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주걱으로 팥죽을 천천히 저으며 팥의 붉은색이 남은 잡기마저 모두 몰아내주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박노인은 밖에서 눈을 치우고 들어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갓 끓여낸 뜨끈한 팥죽 한 그릇을 박노인에게 내어주며 눈 치우느라 고생했네. 이거 먹고 몸 좀 녹이게라고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그릇을 받아들고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님 냄새만 맡아도 얼었던 몸이 다 녹는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는 후후 불어가며 팥죽을 한 숟가락 크게 떠먹었는데 뜨거운 죽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뱃속까지 훈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새알심의 쫄깃함과 팥의 깊은 맛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일품이었습니다. 서씨 부인도 작은 상을 차려 안방에서 팥죽을 들었습니다. 동치미 국물과 함께 먹는 팥죽 맛은 겨울밤의 별미였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놓으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도 팥죽을 참 좋아했는데 지금 어디선가 따뜻한 밥이라도 챙겨 먹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슬픈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돌아오면 이 맛있는 팥죽을 꼭 끓여주리라 다짐하며 그리움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동치미 물을 집어먹으며
입안을 개운하게 했고 따뜻한 숭늉으로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씨 부인은 자개장을 열어 옥비녀를 꺼내 보았습니다. 비녀는 깊고 푸른 빛을 머금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비녀에서는 서늘한 살기나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랜 세월 집안을 지켜온 묵직하고 든든한 수호자의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비녀를 부드러운 융으로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내 덕분에 집을 지켰구나. 앞으로도 우리 집안을 잘 부탁한다. 비녀는 마치 주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등잔불 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비녀를 다시 고이 넣어두고 자개장 문을 닫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의 정막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끔 지붕 위에 눈이 녹아 처마 끝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툭툭 하고 들릴 뿐 세상은 완벽한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요를 깔고 이불을 폈습니다. 아랫목은 온돌의 열기로 뜨끈뜨끈했고 소미불은 푹신하고 포근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풀고 빗질을 하며 하루를 정리했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근심으로 가득 차 있던 미간의 주름이 펴지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등잔불을 끄기 전 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하얀 눈밭에 반사되어 마당은 대낮처럼 환했고 장독대와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한 폭의 수묵화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정신이 맑아지며 기분 좋은 나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구나 라고 중얼거리며 문을 닫고 걸쇠를 걸었습니다. 달그락하는 소리가 오늘따라 정겹게 들렸습니다. 등잔불을 끄고 자리에 눕자 방 안은 어둠과 함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창호지문 너머로 은은하게 스며드는 달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아랫목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등허리를 지져주어 노곤함이 스르르 몰려왔습니다. 서씨 부인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편안한 자세를 잡았습니다. 베개에서 나는 말린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며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쉬며 서서히 잠의 세계로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박노인의 코골며 자는 소리가 사랑채 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왔고 멀리서 산짐승이 우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지만 그 모든 소리들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이 집은 이제 튼튼한 성체처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했고 그 안에서 서씨 부인과 박노인은 서로를 의지하며 평화로운 삶을 이어갈 것이었습니다. 옥비녀 또한 깊은 잠에 들어 다시는 깨어날 일이 없기를, 오직 집안의 경사스러운 날에만 그 아름다운 빛을 발하기를 서씨 부인은 소망했습니다. 꿈속에서 서씨 부인은 넓은 꽃밭을 거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색 찬란한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멀리서 남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뒤로는 든든한 용 한 마리가 구름을 타고 호위하고 있었는데 그 용은 비녀에 새겨진 그 용과 닮아 있었지만 표정은 한없이 온화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꿈속에서도 행복감에 젖어 남편의 손을 잡았고 그 따뜻한 온기가 현실의 잠자리까지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오직 달빛만이 온 세상을 지키는 깊은 밤, 눈 덮인 기와집 굴뚝에서는 마지막 남은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다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바람소리마저 잦아들고 온 세상이 고요한 숨소리에 맞춰 잠들어 있는 시간, 배신자를 물리치고 지켜낸 소중한 집에서 서씨 부인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옛 이야기의 기운은 듣는 이의 머리맡에 평온한 꿈가루를 뿌려줍니다. 편안히 주무세요.